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각 정당들마다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수장이라는 의미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나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글쎄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달 만에 참사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수장을 제안했다. 그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보발표 탑승자와 인양이 됐을 때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수장을 하자. 이걸 어떻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실까요? 우선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 국정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안전에 문제가 났을 때는 그 담당 부서가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장 사건의 보고서를 만들었거나 또 박근혜 담화를 기획했던 모든 사람은 기무사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안전처의 문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무사 문건에 있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기무사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기획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의 눈물도 기획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장 문제도 기획했던. 그래서 이 기무사가 지금 개입해서는 안 될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었던 기무사가 결국은 안전처가 대응한 걸 넘어서서 대응을 했다. 네. 이건 국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민감한 단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습이라 봐야 되겠죠. 직무 영역이 엄연히 있죠. 그래서 군의 직무 영역이라는 것을 어느 범위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헌법 5조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민간에 관여되는 그런 사건이고 군과는 사실상 관여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 국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줬었고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상당히 엇나가는 그런 형태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이 그것이 의도가 순수했든 순수하지 않았든 간에 이 정치적 사안에 본질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것은 직무 영역에 크게 벗어난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군 기무사에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정리로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방첩과 보안 활동, 그리고 군의 보안 유지, 정보 체계, 그리고 이제 군 수사 관계, 뭐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무 범위에서도 세월호라든가 민간 영역에 있어서 다뤄야 된다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늘을 잘 난다고 해서 땅을 잘 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제각기 전문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에 있어서는 그 전문 영역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전문 영역에 따라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럼 기무사가 이런 보고를 했었을까?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는지 그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기무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사실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정을 이야기했다. 순수한 동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첩보적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당시에 세월호에 대한 뭐 해상 추모 기념관을 설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론이 발생이 됐었죠. 발생이 되는 걸로 미로 짐작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무사의 문건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강 의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기무사 본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수장에 대한 이유를 기무사가 제시를 했던 것 중에
침몰 후에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유가족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뉴스를 보고 계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인데 왜가 궁금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그 생존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면 그거에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기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선 지금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은 정확히 규명이 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수장시키자라고 했던 것은 탑승자의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예. 또 생존의 어떤 그 시간이 증거가 발견될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생존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은 구조의 초동 대응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의 컨트롤 타워의 7시간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무사는 천인공노할 정도로 그냥 덮어버리자, 묻어버리자라는 거지요. 이런 사고는 이런 어떤 집단은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기무사는 특히 이런 세월호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건 원칙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지 수장했다라는 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의 위반에 정확히 해당된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이런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또 그 과정에 눈물을 흘리고 유족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기무사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것은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무사령부에 지금 근무하시는 수많은 군인,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지금 드러난 이 문건들을 보면 뭐 대통령의 눈물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 그렇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 친위 사령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공군 기무사가 1948년도부터 그 태동이 있습니다. 예. 약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부침이 있었죠. 특히 이제 국군 보안사령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은 사회적인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군이 이런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정도로 사실상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겠죠.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알이 장전된 상태에서 이 사건은 노리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군 계엄령에 대한 문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네. 세월호와 그다음에 PI 작업까지 대통령의 눈물까지도 건드렸다.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거죠. 결국 국방 자체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엄령 문건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죠. 이것을 좀 더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군 형법상의 군의 정치적 관여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군 계엄령 문건과 있어서 이것이 내란죄가 되지 않느냐, 예비 업무냐, 예비가 업무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다툴 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월호에 대한 문건과 그다음에 대통령 PI 등등의 국군 기무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어떤 확정적인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군이 정치에 관여한 정치 관여죄, 즉 군 형법상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향후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존폐 위기까지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엄 검토 문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송영무 장관이 이걸 3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4개월 동안 조치가 없었냐, 이 부분이 계속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나요? 그건 뭐 조사가 돼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런 것 아닌가 추론됩니다.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낮게 부분 가지로 보고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청와대에서도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전체를 그 원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묵힌 것 아니냐, 덮은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의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나 국방부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송영무 장관 역시 그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딱 잘라서 말을 못한다.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회색 지대에 있다. 이렇게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회색지대, 즉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일반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이 이러한 사실, 구체적인 또 명확한 어떤 증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했을까? 이건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또 여기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뭐 무시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큰 틀에서 국방 계획이란 큰 틀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걸 보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걸 방치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시사를 했어요. 타이밍을 봤다. 그렇죠. 정도. 타이밍을 봤다. 예. 이런 겁니다. 그 타이밍을 봤다는 부분이 또 재밌죠. 송영무 장관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예.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정부 여당이라든가 정부가 야당을 얼마나 생각하길래 예. 이렇게 좀 그것까지도 시기 조절했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결정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외에서 지시를 한 것은 이 사안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보고에 빠뜨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심. 그리고 차제에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지 않는 예.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봤다 좀 짚어보면은 이런 거죠.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 예민한 부분을 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탱크에 대한 동원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라든가 무대 동원이라든가 추상적인 것 정도만. 그렇죠. 추상적인 것만 뺏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송영무 장관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건 별 문제 없다. 문제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 그러면은 그럼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법리적으로 검토하니까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법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3월 달에. 그것을 봤을 때 송영무 장관이 보고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만 빼고 추상적이고 아웃라인만 이렇게 보고했다.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그런 반응이 좀 나왔죠. 고위 관계자의 얘기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뒤집어질 정도로 반응이 컸다라는 예.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송영무 장관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보죠.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추해 보건데 지금 군 내부의 대응 또는 야당의 대응 또 그 기무사 관계자들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 분명히 100%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하나의 그냥 그 질의에 대한 답변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아니라 행동 계획이거든요. 매우 상세히.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든 또는 송영무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든 예. 이 보고할 때는 그냥 드라이하게 법률적 검토 정도로 보고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몸통은 아주 상세한 실행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세한 실행 계획을 알고 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특별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알고 있었냐 몰랐냐가 첫 번째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덮었다면 보고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았다면 예. 송영무 장관의 책임이 클 것 같고 일단은 실제로 군 내부에서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저희들이 한번 계획 세워본 거일 뿐입니다라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장관의 책임은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3월 이후에 상당 시간이 이런 중대한 문제가 보고되고 확인되지 않는
군 내부의 기무사 그리고 군 내부의 이 상명하복의 그 문화 예.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정말 적폐로 정확히 청산돼야 될 점이다 이런 점 분명합니다. 그 말이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세상 단계를 다 줄이더라도 뭐냐면 첫 번째 현상 파악이죠. 그다음 두 번째 관련된 조사의 지시입니다. 이 현상 파악과 조사는 굉장히 좀 많이 철저히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지난 3월 달에 이 국방부의 문건 사건이 터져 나왔죠. 터져 나오고 지금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송영무 장관의 태도, 이것을 방치했느냐, 방치하지 않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보고 체계와 대통령의 지시를 근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현상 파악을 4개월 동안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하라는 것은 그 수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수사는 뭘 전제로 하냐 그러면은 범죄적 혐의를 예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또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판단, 즉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현상 파악 지시를 하겠죠. 현상 파악 지시인데 현상 파악 지시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독립수사단을 꾸려라. 그리고 이것을 해외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해외에서 이야기했다는 그만큼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에 대한 명확한 뭐가 나왔다라고 이제 유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저희들은 뭐 정치 평론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순수한 단계에 거쳐서 급박한 상황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선량한 시민을 폭도로 모는 그런 이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실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알을 장전되는데 이것이 노래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동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에 대한 특검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에 대한 문제, 안보에 대한 문제, 특히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북미 간의 균열, 갈등의 조짐도 자꾸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좋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점.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이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군에 대한 계엄령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어질 경우에 소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것을 뭐 데칼코마니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칼코마니 효과라고 하는데 이슈로 덮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효과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해석,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치적 해석, 드루킹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 북미 균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미 균열은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비핵화의 진전 과정의 진통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균열로 보는 것도 좀 그렇고요. 드루킹 문제야말로 이건 정치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뭐 예전에 국정원이 댓글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드루킹이 그렇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 뭐 일자리 오늘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어떤 여당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불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 계엄 관련 기무사 문건 실행 계획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80년 12.12 쿠데타를 경험했던 입장에서요. 79년 12.12 쿠데타와 80년 5.18을 경험했던 그리고 지난 92년까지 군부 정권이 사실상 지속되어 왔던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 군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정치적 해석을 1mm라도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독립과 수사라는 두 가지 지시를 했는데 왜 독립이라고 그랬을까? 송영무 국방장한테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장관에게 지시해도 될 일을 장관이 아닌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했을까? 저는 이 점에 사실은 포인트가 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교수님 말씀대로 조사를 했던 그 현상 파악을 해본 결과
그 군부 내에 있는 어쩌면 송영무 장관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분들이 이 군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의 그냥 해프닝,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이 역사 속에 묻어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군 내부의 그 지휘체계에 있지 않는 독립된 결과적으로 뭐 공군 법무실장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독립성을 강조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걸부터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청와대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게 뭔가 감춰지는 진실이 있었지 않냐.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계엄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전익수 법무실장이 대령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군 검찰에서 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만 네.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냐 그러면 지인이를 떠나서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수사를 지시한 것이거든요. 수사를 지시했는데 결과가 조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군 검찰, 군의 특성, 상명 하복에 대한 위기 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전시 체제에 대비한 어떤 그런 상황이 모든 것이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개입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군 검찰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독립수사단 형태로 해서 정무 외부의 영향력을 100%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를 가졌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독립수사단의 역량이죠.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군 검찰단은 해군과 공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 그 검찰의 검사, 투입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고 다른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데, 군 법무 시험이 이제 사실상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고 여기에서 군 법무사 시험을 통과한 몇몇 검사들 그리고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에 경험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특수수사거든요. 특수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부분. 그리고 이 상명 하복에 대한 위기 질서에 대한 이 선을 본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것이 이제 그 능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무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문건들이 추가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은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강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이제 결과적으로 김병기 의원은 억울하다. 내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고 연좌제에 걸려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감사원 감사까지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특히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상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했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우리 현 국회의원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인사를 담당했던 그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김만복, 이종찬 원장 시절에 억울하게 그렇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해직자를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거나 이런 인사를 다음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MB 정부에서 문제 삼아서 김병기 의원을 2009년에 해직을 합니다. 해고를 하죠. 그래서 해고된 거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내서 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복직을 요구하는데 복직이 안 됐습니다. 해고는 무효가 됐는데. 해고는 무효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 김병기 의원은 억울하게 국정원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법에서도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공채에 늘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진 것도 실력이 없어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면접에서 2번을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연좌제다. 연좌제 아니냐.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 도대체 2014년에 떨어진 우리 아들이 2017년에는 신원조회가 어떻게 통과됐다는 거냐. 예.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를 밝혀주라 국정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더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아들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만 비춰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더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그렇죠. 경력직 공채 10월에 합격을 했고 10월에 했고, 지금 6월에,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2016년 4월에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네. 부당한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병기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친분이 설명해 있다고 주셔도 미리 좀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 총선에서 동작하면서 저하고 격돌을 했죠. 예. 제가 1% 차이로 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일견사견이 될 수도 있을 오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죄를 따지기보다도 이분은 도덕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죠.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오얏나무 아래서 각건도 묶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만나본 김병기 의원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뭐 신앙심도 깊고 그래서 제가 마상들을 할 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좀 악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썰하게 나오니까 이게 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인으로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방법이 있죠. 연성적 방법을 할 것인가 경성적 방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즉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적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들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라는 건데 이걸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건 직접적인 경성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애둘러서 다른 제3자의 의원이 이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따라갔습니다. 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연성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치 초선이고 해서 아마 좀 감당하기가 방법을 찾아내기 좀 힘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갑질이거나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민원. 근데 아들에 대한 민원성으로 비춰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하도 엄하고 그러니까 강원랜드 사건도 터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태도가 옳았냐 이렇게 보면 뭐 적절성 여부는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옳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 당시에 MB 정권의 국정원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아들의 취업에 대한 부탁이냐 국정원의 어떤 적폐청산의 과정이었냐 이 점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당당하니 적극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하자 또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피해자로 남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기무사에 취직했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 정서로 보자면은. 네, 2017년 취직한. 근데 이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업이 국정원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찍혀서 우리 아들도 지금 국정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 개인에 대한 문제를 할지라도 화가 나죠.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낙방을 하고 아들이 기무사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신주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이것이 신연자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2016년도 다르고 2017년 다르고 그 적용 기준이 다 다르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17년 이런 쯤에는 아버지인 김병기 의원이 정부의 간사를 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할 그런 시기에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각건을 잘못 고치면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아무튼 국정원과 기무사
두 정보기관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그리고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